그 사실을 안 부모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돈을 변제하게 된 겁니다. 이걸 해보면서 얻어낸 결론은 결국에는 돈은 사람이 준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채권 추심하는 백박사TV의 배구연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말인데요.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오전에는 저희 채권자께서 왔다 갔습니다. 채권자가 오늘 오신 거는 저한테 음료수랑 사들고 저한테 잠깐 인사하러 왔어요. 이게 저번 달에 회수가 된 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어떤 채권이냐면 채권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 원금 기준 8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게 전 남자친구한테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인관계가 정리가 된 이후에 채권이 남아 있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220만 원 주고 소송을 한 이후에 통장 압류를 했는데도 회수가 안 돼서 변호사한테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재산 명시 하시죠? 라고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우연하게 제 유튜브에 재산 명시 하지 마세요 라는 이런 영상을 좀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저한테 사건을 의뢰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저희가 변호사 비용 220만 원까지 포함해서 회수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다고 음료수를 사들고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아주 간단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사건을 변호사가 의뢰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풀어가는 사건이었어요.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면 어디부터 가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변호사 사무실부터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 채권은 애초에 전 남자친구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간 사건이기 때문에 채권 관계가 명확하죠. 뭐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혼자서 간단하게 나홀로 소송을 통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뭐 법에 대해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가 소송으로 인해서 판결문 확보했고 그 이후에 판결문 가지고 통장 압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통장 압류를 할 때 저희처럼 뭐 사전에 조사하고 압류를 한 게 아니고요.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토스, 카카오 이렇게 제1금융권을 특정해서 무작위로 압류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압류 결정된 이후에 통장의 사항을 보니까 뭐 통장 잔고가 뭐 10,000원, 뭐 5만 원, 뭐 이렇게 채권자가 뽑을 수 없는 금액이 압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채권자가 변호사한테 얘기하니까 그 변호사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재산명시를 통해서 채무자를 압박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산명시한 이후에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또 채무불이행자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변호사가 채권자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게 변호사 비용도 220만 원 들어가고 통장 압류, 통장 8곳 압류하는데 110만 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재산명시한다고 또 80만 원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돈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나? 라고 해서 우연하게 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재산명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영상을 보고 저한테 와서 추심을 의뢰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 백 팀장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심 계약을 하면 뭐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초반에 들어가는 착수금이나 조사비 없이 저는 조사부터 합니다. 그래서 신용사 내용을 쫙 해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그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은 일전에 변호사가 압류했던 은행이 아니고요. 단인농협하고 새마을금고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산상에 특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자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일전에 변호사가 압류를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채권 보전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압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채권자가 또 저한테 말씀을 저 팀장님 이거 변호사한테 또 압류하는데도 100만 원 넘게 들어갔는데 또 압류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제가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이 채무자가 나이도 어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로 보이니 저를 믿고 한번 압류해 보시죠. 제가 무조건 성공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신용조사했던 기록들 토대로 해서 그 은행을 특정해서 제가 압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압류할 때 일부러 확인 차원에서 임대보증금 압류도 소액 제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압류 결정된 이후에 채무자가 저한테 바로 연락이 온 겁니다. 팀장님, 그 계좌가 제가 요번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계좌가 급여 계좌니까 저한테 2, 3개월만 시간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압류 결정 3월 초에 됐고 제가 딱 보름 드릴 테니까 그 이후에 저한테 변제하지 아니하면 저희는 급여 압류나 추가적인 법조치를 부득이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채무자가
3월 20일경에 변제 금액을 전액 변제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변제할 때는 원금 800만 원, 변호사 비용 200만 원, 압류했던 비용들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한 번에 변제금을 수령하면서 됐더라고요. 근데 채무자는 왜 이렇게 빠르게 변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는 불편해야 돈을 갚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변호사와 다른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사전에 조사해서 채무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압류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채무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 초본상 거주지가 부모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부모랑 같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압류 결정문이 누구 이름으로 갔을까요? 당연히 임대인이 부모가 돼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 그 압류 결정문이 송달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 채권 채무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사실을 안 부모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돈을 변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대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변호사가 압류하고 재산 명시하고 채용 불이행자 있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끌렸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채권 주심 접수한 이후에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조사 기록을 확보했고, 이 채무자의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을 특정해서 압류를 했고요. 또 압류할 당시에 디테일이 좀 있었죠. 채무자 초본상 주소지의 주소가 그 건물은 부모의 명의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확인 차원에서 압류 결정문을 임대보증금 반환의 채권으로 특정하면서 채무자에게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거주하고 있던 부모가 변제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심을 좀 보면 3천만 원 미만 소액 사건들은 대부분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한테 연락 주시는 채권자들께서 이 챗GPT, 제미나이, 인터넷, 유튜브, 또 변호사가 하는 얘기들을 맹신하면서 추심을 하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어떤 비용을 허비했을까요?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으로 했었으면 3천만 원 미만 소액 사건은 1, 20만 원도 안 들어가서 할 수 있었던 금액이었는데 200만 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도 들어갔죠. 또 압류도 사전에 조사하고 했었으면 그 비용도 아낄 수 있었는데 그 비용도 허비했죠. 이것보다 돈은 허비한 거는 문제가 같지만 시간이 너무나 많이 끌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채권, 이 소액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채무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채무자가 사전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변호사한테 연락하면서 추심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례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채무자가 약점이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채무자가 압류를 잘못했을 때, 이 채권자가 나한테 이렇게 압류 들어올 거네. 그럼 내 주거래 은행도 혹시 알아보는 걸 수 있는 거 아니야? 배 팀장 같은 사람이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 통장에 돈을 뺐으면 어땠을까요? 또 직업도 없던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추심이라는 것이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소리 지르고 무작정 방문해가지고 문 두드리고 욕하고 이런 추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추심은 목소리 큰 사람보다 얼마나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추심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채권의 추심을 해보려고 하는 고객님들, 아니면 채권 추심을 변호사나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꼭 채무자 상황이 어떤지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채권 추심 담당자와 꼭 사전에 상담을 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이라는 것이 첫 시작이 중요하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채권 추심에 대한 기회는 한 번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추심을 의뢰를 고민하고 계신 또 3천만 원 미만 소액 사건들은 제가 직접 추심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이 채권은 이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이 채권은 이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해서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저랑 적당한 수수료를 계약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추심 의뢰하시는 데에는 돈이 안 들어가고요. 저는 회수했을 때만 성공수를 받고 또 저랑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주말에도 저는 사무실에 항상 나와 있고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명절이든 연휴든 저에게 추심에는 시간에 구애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한테 꼭 전화 연락 주시고 스케줄 잡아서 이렇게 가볍게 미팅할 수 있는 시간 만드시면 제가 또 추심할 수 있는 건이면 저랑 같이 잘 계약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면 혼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겠습니까? 채권 추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채무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볍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오늘 이렇게 주말인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벚꽃도 거리에 활짝 폈는데요. 가족들과 또 좋은 분들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채권자들, 또 채권 주심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내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또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도 광양 저 밑에까지 제가 가는데요. 또 이동하면서 좋은 내용은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화이팅!